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1월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여기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민주당 내부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인사 문제부터 당내 역학까지 복잡하게 얽힌 정치 현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풀어보겠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이 계속 떠들썩합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 간 뇌물이고 혐의는 어떻게 되는 건지 2부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코너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요즘은 100세를 넘어서 120세 시대라는 말까지 들려오죠. 현실적인 노후 준비로 뭐가 필요할지 잠시 후에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랑 얘기 나눌 건데요. 사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만약 아픈 곳 하나 없이 건강하게 120살까지 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신가요? 마음속에 품어왔던 여행도 좋고 언젠간 해봐야지 하며 미뤄둔 아주 사소한 일상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무병장수 버킷리스트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캠핑카 한 대 뽑아서 전국 팔도를 유랑하고 싶다는 낭만적인 꿈부터 내 이름으로 된 책 한 권 꼭 써보고 싶다는 열정 가득한 다짐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바람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30,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문자 중에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증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황이 정반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보합권 머물면서 5,000피 탈환을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현재 4,900 후반대에서 움직이면서 내림세 이어가고 있고요. 또 수급 상황 보면 개인 홀로 사자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는 불이 붙었습니다. 4년 만에 1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6%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사자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승 배경에는 정부 정책을 향한 기대감이 녹아 있는데요. 앞서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와 모험자본 투입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예고한 바 있고, 지난주 코스피 5천 투기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코스닥 3천 달성을 위한 입법 방안을 언급한 걸로도 전해지면서 시총 40위까지 전 종목이 빨간불을 켤 만큼 바이오와 배터리 로봇 등 업종 불문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000포인트에서 더 갈까 쉬어갈까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곳곳에서 또 경고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석 달간 쉼 없이 조정 없이 달려온 탓에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전대미문에 5,000선을 찍었지만 과열 신호도 그만큼이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과 신용 공영 잔고는 사상 최고치 경신 이어가고 있고, 특히 공포지수로 불리는 V코스피가 지수와 함께 올라가고 있는 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보통 증시가 크게 떨어질 때 급등한 추세를 보이지만 최근에는 오름세에도 V코스피가 오르고 있는데, 다만 최근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 순익별 같은 지표는 오히려 낮아지는 수준이라 과열에 대한 경계심은 놓지 않되 순환 매장세에 대응한 전략과 주도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 매수 기회로 삼으라는 조언도 보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연준의 FOMC를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애플, 테슬라 같은 빅테크들 실적 발표도 몰려있는 만큼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니까요. 전략 잘 세워서 대응해야겠습니다. 네. LS가 그룹 계열사 에식스 솔루션 상장을 포기했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L자 들어가는 주식 사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그간 주주 반발에도 상장 강행을 고집했지만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해당 문제를 직접 비판하자 사실상 백기를 든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중복 상장 논란이 제기된 계열사 에식스 솔루션즈의 상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프리-IPO에 참여한 재무적 투자자와 새로운 투자 방안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고요. 자사주 소각과 배당금
자금 인상 등 주주 환원 강화 방안도 함께 내놓으면서 LS의 주가는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 새로 쓰기도 했고요. 현재도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이게 이제 더 이상 유예를 안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경고를 날렸습니다. 버티는 게 이익이 되도록 방치할 만큼 당국이 어리석지 않다 못 박으면서 내년 5월로 예정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결국 정부가 다시 연장해 줄 것이란 시장 일각의 관망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모습인데요. 초강력 규제에도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유예 기간 안에 매물로 내놓으라 이렇게 압박한 걸로 보이고요. 또 직접 어리석지 않다는 표현을 써가면서 시장과 기싸움을 벌이는 걸 두고 양도세 중과를 시작으로 향후 보유세 강화나 추가적인 하방 압박 카드를 통해서 이 버티는 비용을 물리적으로 높이겠다 예고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면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5월 9일까지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이제 또 궁금해지는데 그러면은 서울 집값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름세는 여전하지만 속도 조절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값은 0.87% 올라 20개월 연속 상승세 보였는데요. 다만 상승폭은 두 달째 줄였습니다. 하지만 이 관악과 동작, 마포 등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매달 1% 넘는 상승률을 찍고 있어서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한데 매매 가격 전망 지수와 전세 가격 전망 지수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실수요와 기대 심리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는 신호로 보여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대로 이 정부 이기는 시장도 없을지 주목이 됩니다. 네. 주말에 그 대형 베이커리 카페 이 뉴스가 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뜨거웠었죠.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국세청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상속세 꼼수를 잡기 위해서 움직이고 나섰다고 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대형 카페 볼 때마다 커피 몇 잔이랑 빵이랑 팔아서 이게 이렇게 큰 데가 유지가 되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많은 곳들이 기업 상속 공제를 악용해서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 베이커리 카페를 차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이 기업 상속 공제는 가업 승계를 돕기 위해 연매출 5천억 원 이하인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600억 원까지 면제를 해주는데 이 커피 전문점은 빠지고 제과업은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노린 건데요. 예로 서울 근교의 300억 원 상당 토지를 자녀에게 상속하면 상속세를 140억 원 가까이 내야 하지만 이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 꼼수가 고액 자산가들사이에서 입소문을 타자 국세청이 실태조사에 나선 겁니다. 실제로 100평 이상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재작년 기준 130여 개로 10년 새 5배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당국은 업종을 위장하거나 실제 경영을 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하고요.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요즘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듣는데 실제로 버티지 못하고 이제 이 일손 놓는 분들 많이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소비 쿠폰 같은 경기 보완책도 내놨지만 그런데도 자영업자 수는 계속해서 줄고 있는데요. 작년 562만 명으로 전년보다 3만 8천 명 줄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 보였습니다. 2년 연속으로 줄어든 건데 높은 금리와 올라가는 인건비 여기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소비 쿠폰 효과도 일시적 반등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젊은 층에서 청년 자영업자 감소가 또 두드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층 고용 한파가 가장 큰 배경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일자리가 줄다 보니 창업으로 몰렸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버티지 못하고 조기 폐업하는 경우가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숙박이나 음식점, 배달, 도소매처럼 이 내수와 직결된 업종에서 감소폭이 컸고요. 네. 또 최근 청년 창업이 온라인 콘텐츠 같은 디지털 업종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 진입 장벽은 낮지만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유행이나 경기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뭐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은 분야일 텐데 올해부터 지방에 취업하면은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부터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핵심은 비수도권에 취업한 청년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재직하면 지역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
20만 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지원폭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다만 지역 구분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른데 청년들의 지방 이탈을 막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요. 정부는 이 제도가 단순한 취업을 넘어서 청년들이 지역에서 오래 일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설 차례상 비용 이제 궁금해질 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조금이나마 내려갔다고 합니다. 한국물가정보조사 결과를 보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전통시장은 약 29만 6천 원, 대형마트는 40만 원 정도로 작년보다 각각 2% 안팎으로 낮아졌는데요. 과일과 채소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영향이 컸습니다. 배나 대추, 무와 배추 같은 차례상 필수 품목들의 가격이 꽤나 내려갔고 대파나 식용유도 작년보다 저렴해졌고요. 다만 모두 내린 건 아닙니다. 사과나 조기, 계란, 떡국떡 같은 이 품목은 오르거나 보합세를 보였는데 특히 수산물과 일부 가공식품은 여전히 부담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흐름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최근 한파 영향으로 이 채소나 과일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장 보실 때 가격 비교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앞서 이야기 나눈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오는 5월까지고요. 이 과세를 피하시려면 이제 5월 9일까지는 부동산을 처분하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관련 사항은 내일 이광수 교수와 또 방송 시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100세 시대 여러분들의 무병장수 버킷리스트 꼭 하고 싶으신 일들이 뭔지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1804님, 무병장수가 최고지요. 아프지 않아야 여행도 다니는데 국내 여행 8도를 유람을 다니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5597님, 배를 사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요. 이야, 대단하시다. 작년에 배면허도 합격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오, 멋지신데요. 9982님, 서울 안에 작은 오래된 빌라라도 내 집 마련하고 싶다고 하셨고요. 1918님,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 좋은 집에서 아내와 하루하루를 알콩달콩하면서 살아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계십니다. 12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후로 접어들면서 흐름은 더 원활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서운분기점 부근 4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찍 쪽으로 아침에 난 사고, 처리 작업 때문에 전면 통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 전 구간 밀리고요. 지금은 50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양화대교 부근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멈춰 있습니다. 차선 변경 잘 하시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방향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영동대교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일교 3차로에서도 추돌 사고 처리 중이라 북정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불안하고 노후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요즘이죠. 100세 시대라는 말은 많이 익숙해졌습니다마는 막상 내 노후는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는지 또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한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새해도 한 달 지나가고 또 우리들 노후 대비는 잘 돼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당장 실천 가능한 현실적인 노후 자산 관리 전략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작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머니 트레이너라는 네. 말이 좀 낯선데요. 그래요. 사실 우리가 연초 되면은 붐비는 데가 피트니스 센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뭐 술, 담배 뭐 이런 거는 판매량이 급감을 한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돈이라든지 이런 돈 관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반복의 결과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몰라서 못한다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돈 관리의 근육을 키워준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머니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니까 네. 요즘 체육관 가서 PT 받으시는 분들 그렇죠, 그렇죠. 많듯이 맞아요. 이제 김경필 선생님께서 우리 청취자들 한 분 한 분을 대상으로 맞습니다. 네, 네. 개인 레슨을 네, 네.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네. 김경필 작가님께서 현명한 노후 준비 방법으로 가장 최우선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게 너무 막연한 게 많잖아요. 물론 내일 모레 나 퇴직이다. 그러면 막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지만 30, 40대, 20, 30대한테 노후 준비 그러면 뭐 사실 너무 먼 미래다 보니까 누구나 사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준비하더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나는 뭐 아직 노후는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그러면 좀 뭘 준비하고 있지라고 하는 걸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뭐 한창 젊었을 때는 앞으로 퇴직이 멀리 남았으니까 네네.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이게 정년까지 이제 단자리 수로 바뀔 때 그렇습니까? 약간 그 현실적으로 충격이 오더라고요. 예, 그렇죠. 큰일 났다. 아유. 준비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노후 고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노후에 불안하다라고 아마 모든 분들이 느끼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이런 겁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싫어하잖아요. 변화되는. 근데 퇴직을 하게 되면 4가지가 변하거든요. 첫 번째, 매일 가던 직장을 안 나가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나 안 나가고 싶은데 좀 쉬고 싶은데 월요일 날 아침만 되면 몸이 더 찌뿌둥하고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사실 매일 그렇게 나가던 데를 안 나가면은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어떤 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서 뭔가 마음에 공포감이 들 수 있다.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가 오고 두 번째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노후에는 나는 돈을 좀 적게 써야 되니까 주거지를 변화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거지 변화에 대한 약간 공포, 불안이 있어요.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지금은 이렇게 돈을 쓰는데 내가 노후가 되면 소득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좀 전에 윤인구 아나운서님 말씀하셨지만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달 월급날이 딱 되면 마음이 되게 심란하대요. 30년간 그날에 계속 들어왔었는데 혹시 그럴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다음 달에 그 월급날이 되면은 전산 실수로 한 번 더 들어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냉정하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의 변화가 생겨요. 내가 적게 써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이렇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꽃감 빼먹듯이 이렇게 부서뜨려야 되는 변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죠. 주거지가 변할 수도 있죠. 소비가 변화되죠. 자산이 변화되죠. 이게 불안감으로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은퇴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네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불안해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요즘 뭐 100세까지는 산다, 뭐 120세까지 심지어 산다는 얘기들도 네네. 들려오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건 뭡니까? 이게 제일 막막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막막한 이유가 뭐냐면 노후 준비라는 것의 종착역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너 목표가 뭐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수험생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어떤 전공을 하겠습니다. 어떤 학교를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향점이 딱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쾌한데 노후 준비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게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로 생활비가 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막막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연 안정된 노후라는 것의 정의가 뭐냐. 네. 이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님은 안정된 노후의 정의를 한마디로 하면 어떤 게 안정된 노후일까요? 갑작스러워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편안하게 네, 잘 먹고 잘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죠. 사실 이게 다 나왔는데 안정된 노후는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3가지가 안 변해야 안정된 노후예요. 그 3가지가 뭐냐? 첫 번째, 사는 곳이 안 바뀌어야 돼요. 네. 이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뭐 우리 동네 내가 살고 있는 그 주거에서 퇴직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저기 뭐 예를 들면 다른 동네를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방으로 간다든지 이런 게 대단한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본인이 있던 곳에서 늙어가는 게 가장 행복하다. 네. 그래서 일단 주거지가 불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비가 불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지금 좀 전에 윤인구 아나운서님도 그냥 편안하게 잘 쓰고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게 뭐냐면 내가 쓰는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이 불변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에 이제 그 노후 준비하면 주택연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주택연금이 생각보다 인기가 없거든요. 이게 왜 인기가 없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뭔가 주택 말이 연금이지만 사실은 이게 내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생활비를 쓰는 거다 보니까 뭔가 느낌이 이 집에서 살기는 하는데 내 집의 벽돌을 한 장씩 빼서 쓰는 듯한 느낌? 뭔가 내 자산이 계속 줄어드는 느낌. 이게 별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주거지의 불변, 소비 생활 수준의 불변, 자산의 불변이 된 상태로 노후 생활비가 완성이 돼야 이게 내가 행복하다. 야, 근데 이 세 가지가 불변하기가 쉽지 않은 세 가지인 것 그래서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퇴직이 내일 모레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는 뭐 앞으로 한 10년 후에 퇴직이라든지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님 뭐 한 자리 숫자로 바뀌셨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후 생활비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 계산합니까? 노후 생활비를 계산을 하면은 우리의 목표나 지향점이 딱 나오니까 훨씬 노후 준비하기가 명쾌해지는 건데 자 여러분들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지금 현재 생활비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월 생활비. 어떻게 윤인구 아나운서님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 있나요? 아니면 네. 아내분께서 하실 수 떠올릴 수 있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한 달 생활비야. 자, 그 생활비에서 빼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빼냐? 대출 이자를 빼야 되죠. 네. 왜냐? 노후에는 대출 이자는 더 이상 나가지 않는 컨디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뭘 빼야 되냐면 자녀 사교육비를 빼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은퇴할 때쯤이면 아이들 교육은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에서 대출 이자와 아이들 교육비를 빼면 그 남는 생활비를 우리가 순생활비라고 합니다. 네. 순생활비. 자, 그 순생활비의 노후 생활비는 1.5배에서 2배다. 어떻습니까?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순생활비까지 줄어든 거는 거기까지는 좋아. 네. 조금 그래도 조금 생활비가 줄죠. 요즘 사교육비 많이 나가고 대출이자 많이 나가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왜 1.5를 곱하냐. 노후에는 생활비를 좀 덜 써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비의 불변, 주거지의 불변. 이게 노후의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1.5를 곱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는 5일 근무하고 2일 여가 생활 보내면서 쓴 생활비예요. 근데 은퇴하면 어떻죠? 일주일이 다 그렇죠. 여간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소비를 사실은 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안 가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여가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집에서 계속 뭐 땡플릭스만 보면서 있을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우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여가 생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1.5배 이상은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분들 다 계산해 보셨죠? 지금 대충 나왔습니까? 우리 윤인구 아나운서님도? 전 잘 안 나오는데요. 잘안 자꾸 나와요? 왜 0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지? 그죠?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계산해서 그러면 나는 최소한 뭐 400만 원, 500만 원은 있어야 내가 지금 생활 수준 내 주거를 지키면서 노후 생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니까요. 결론이 딱 나오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숙제를 풀어 나가야 될 시작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목표가 정확하게 안 나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인 1순위가 또 돈이라고 했네요. 네. 이번에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본인의 건강 상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 저는 뭐 운동 뭐 이런 거 가족력 이런 걸 줄 알았는데 1순위가 돈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5년 건강인식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사 결과에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바로 수입과 사회적 수준이다라고 33.3%가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돈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어느 정도로 투자가 돼야 되느냐. 한 달에 27만 3천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를 건강에 투여하고 있느냐. 13만 9천 원 정도를 지금 건강을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반 정도. 네, 본인이 생각하는 거에 한 반 정도. 네.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건강한 삶을 위한 투자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얼마를 꼭 해야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는 오히려 뭐 우리가 요즘 뭐 그 건강 보조 약품 뭐 식품 이런 것도 많이 드시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저는 시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더 중요하지 꼭 돈을 많이 쓴다 그래서 뭐 좋은 뭐 피트니스 센터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또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꼭 건강이 올라간다고 저는 보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40, 50대부터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건강을 위해서 투여하는 것이 미래 의료비를 낮추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의 100세 버킷리스트가 뭐냐고 여쭤보고 있고요. 또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주고 계신데 김생근님께서 퇴직할 때 아이들의 교육비가 끝났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결혼 안 한 아들 보면 은퇴할 때 교육비가 끝날까 걱정된다고 아들아 결혼하거라 하시면서 보내셨고요. 2458님은 50대지만 아직 아이가 중학생이라 아이고. 무병장수해서 아들 결혼하고 손자까지 보고 싶습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네. 막내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직이라고 하는 것의 기간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뭐 정년이 60세다, 뭐 62세다 그러면 그게 사회적 정년이지만 내가 사실 노후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퇴직의 시기, 퇴직을 일단 하더라도 뭔가 우리가 세컨 잡이라든지 어떤 반퇴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설계를 해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재테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노후 준비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착각, 오해 이런 것들은 그런 뭐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기성세대 분들은 그래도 집 한 채 있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뭐 집이 서울에 있어서 나는 그래도 뭐 서울 집이 요즘 집값이 비싸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오셨던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물어보면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퇴직 후에 노후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시기를 보통 세 가지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60세부터 70세까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건강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활동적인 시니어 시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사회활동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바로 그냥 은퇴하고 나는 이제 놀러 다닐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70세부터 80세까지는 약간 액티브 시니어가 아니라 패시브 시니어. 그러니까 네. 약간 활동이 저하되는 시기예요. 이때는 뭐 사실은 약간 활동이 좀 제한되죠. 그다음에 80부터 100세까지는 활동 저하의 단계를 넘어서 약간 돌봄이 필요한 시니어 시대가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세부터 70세 사이인 액티브 시니어 시기에 사회활동을 계속하시면서 가능하다면 뭐 현직에 있을 때만큼의 소득은 아니라 하더라도 반퇴 소득 이게 반드시 따라가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30, 40대들 같은 경우는 노후 준비에서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테크를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테크? 잘해야죠. 근데 잘해야 되는데 노후 준비의 핵심이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착각이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재테크는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거든요.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 결국 재테크인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률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은 사실은 생각하지만 최근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유튜브를 보고 똑같은 방송을 듣고 똑같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뭐 투자 안 하는 분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1년, 2년은 모르겠지만 지금의 30, 40대들이 나중에 은퇴할 때쯤 되잖아요. 네. 그들이 투자했던 투자 수익률은 굉장히 동조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저는 30대들 지금 만나보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뭐 한 20-30% 저축하는 거 말고는 70%를 나스닥과 S&P 500에 분할로 ETF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보라는 비대칭성이 사라진 시대에서 1-2년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10년, 15년 지나서 퇴직할 때쯤 되면 지금 세대들의 투자 수익률은 거의 같아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원금에서 나는 거죠. 네. 근데 이 원금에서 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소득이 높아지면 재테크가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요즘은 그렇지가 않은 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대로 소비가 높아요. 그래서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잉여 소득이 중요합니다. 잉여 소득이라는 게 뭐죠? 소득하고 남는 그렇죠. 소비를 하고 소비하고 남는 소득. 그러니까 잉여 소득이 증가가 돼야 되고 잉여 소득을 증가시키는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노후 준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종목 사야 돼? 어디다 투자해야 돼?라는 차이는 단기간으로는 조금 나는 것 같지만 어쨌든 노후 준비라고 하는 머나먼 이런 마라톤과 같은 레이스에서는 나중에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난다.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얼마의 원금을 노후에 쓰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 시간상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는 전략을 세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이게 나이별로도 좀 다르겠죠? 다릅니다. 40대 때는 노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사 가야죠, 내 집 마련해야죠, 차 바꿔야죠, 자녀 교육해야죠. 이런 경쟁자들이 노후 준비와 있는데 노후 준비는 뒷전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0세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굉장히 적은 금액을 노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정. 그거는 뭐 저는 뭐 안 된다, 더 해라 이렇게 말은 안 할 테니까 대신에 그 금액을 나는 이건 절대로 양보 못한다라고 생각하시고 10년의 관점으로 투자를 하십시오. 10년의 관점으로 투자하면은 투자 방법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기적인 것보다 10년 정도의 관점으로 투자하면서 노후 준비를 모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50대들에게는 50대는 노후 준비의 마지막 골든 타임입니다. 마지막 골든 타임. 자, 이때는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세 액티브 시니어 시기에 재테크가 중요한 게 아니라 50대들은 내가 어떤 일로 사회활동을 연장시킬 건지 요거를 찾아 나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60세에 진짜 은퇴하고 완전히 정말 소득 없이 살아갈 거냐 아니면 소득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그 액티브 시니어 시기에 반소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컨 잡 이런 소득을 어떻게든 설계할 것이냐를 투자하셔야 되는 게 50대 시기다. 요즘은 60대 돼서 일을 그만두겠다는 분은 거의 그런 없을 거의 수가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50대부터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60대는 일단은 퇴직을 했어요. 자, 일단은 이때는 40대나 50대처럼 60% 70% 이상을 위험 자산에 넣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는 현금 그쵸. 흐름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때는 그동안 해왔던 대부분의 투자를 상당히 좀 낮추고 이제는 뭐 50대 50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주식을 하더라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배당주와 같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60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현금 흐름의 금액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나더라도 여러 군데서 돈이 나오도록 해야 돼.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뭐 5-6개를 만든다. 아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듣고 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만들 그러니까 수 이제 있을까? 60대 때는 이제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자, 4433님이 자영업자 58세신데 은퇴가 언제일지 종착역이 어딜지 가물가물합니다 하셨고요. 2918님 돈도 중요한데 건강도 중요합니다. 돈 많은데 아프면 뭘 하나요? 그렇죠. 노후 대비는 건강과 돈이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오늘 이제 말씀하신 것 듣고 이것 하나만은 꼭 노후 준비를 하면서 실천해 보자라고 노후 준비하면서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 같으시죠? 네, 일단은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노후는 인플레이션이 안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지표로 보는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아졌는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안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딱 3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냐? 아파트 하나는 꼭 좀 되도록이면 내 집 한 채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가격 인플레이션이 안 없어질 거거든요.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면 모든 게 물가가 높아집니다. 네. 그러면 사회활동을 유지하는 분이 이게 가격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활동하는 기간 동안 돈을 좀 덜 쓰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임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금 인플레이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액티브 시니어 시기에 뭔가 기타 소득을 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곳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좀 방어할 수 있는 길이다. 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자산 관리 원칙에 대해서 또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먼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가지 않고 가볍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허풍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허풍은 실제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믿음성이 없는 말이나 행동을 뜻합니다. 허풍을 떨다, 허풍이 세다, 허풍을 치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 허풍을 허풍선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허풍선을 떠는 약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허풍선이란 말은 허풍을 잘 떠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허풍선이라고 하죠. 내 친구는 워낙 허풍선이가 되나서 하는 말마다 과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허는 빌허자를 쓰는데 이와는 달리 불허자를 쓰는 허풍선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람을 일으켜 숯불을 피우는 손풀무의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 아주머니는 허풍선으로 숯불을 피웠다처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허풍선에서 선은 부채선자를 씁니다. 같은 한자를 쓰는 표현 중에 추풍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가을철의 부채라는 뜻으로 철이 지나 쓸모없이 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나는 아예 추풍선 신세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강추위가 언제쯤 풀릴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덜하겠지만 이번 주 후반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서울 0도, 대전 2도, 강릉 광주 4도, 대구 5도, 부산 8도 등에 머물며 평년 기온을 1도에서 3도 정도 밑돌겠고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곳곳에는 순간적으로 시속 55km 안팎의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추위 때문에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늦은 오후에 인천과 경기 남서부, 충청도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밤 사이에는 충청 이남 서쪽 지역에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최고 5cm, 전라도에는 1에서 3cm, 충남 서부 지역과 제주 중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강원 영동과 경상 남북도에는 건조특보가 수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개장 직후 1000포인트를 넘기며 급등해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코스닥 1000 돌파는 4년 만입니다. 코스피는 5000선을 놓고 힘겨루기 중입니다. 국무총리로서는 4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을 단독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가 2박 5일간의 첫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캐나다로 출국해 잠수함 수주전 지원에 나섭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8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팀이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은 유출된 계정이 3천만 건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1, 2위 렌터카 업체인 롯데 렌터카와 SK 렌터카의 기업 결합 시도가 시장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 공정위의 결정으로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파장과 이해찬 전 총리 별세 소식까지 정치권 이슈를 여의도 현미경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합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서울시장 출마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천 헌금 의혹이 계속 번지고 있네요. 어디까지가 뇌물이고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코너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코너들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요. 2부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네,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 짚어드립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주말에 이제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된 요인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지난주 금요일 이 청문회 당일만 해도 일단 민주당 의견을 좀 들어본 뒤에 청와대가 시간을 좀 갖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제죠. 청와대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혜원 후보자 이 지명 철회를 발표했습니다. 15시간에 걸친 이 마라톤 청문회에도 이 후보자가 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 명쾌히 해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한 셈인데요. 이 후보자 이 청문회 과정에서 청약 당시 자녀의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았다. 그래서 부정 청약이 아니라 사실 가슴 아픈 가족사다 이런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게 소명이 아니라 좀 변명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한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 이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이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특히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 논란들이 모두 정부가 내세운 이 정의와 공정 이 기조와 좀 충돌한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과 이 자녀의 부정 청약 정황은 단순 실수라고 좀 치부하기에는 국민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한때 장남 부부가 파경 위기였다라고 하는 그 해명이 더 크게 의문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예를 들면 시댁 일가족이 며느리가 살고 있었던 신혼집으로 다 같이 이주를 하고 며느리는 또 다른 쪽으로 전출을 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파경 상황인데 상의하고 합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또 생겼던 것이고 또 그동안에도 파경 상태라고 했음에도 공동전세권이 설정이 되고 심지어 며느리 몫의 세금을 장남이 내준 그런 기록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 부부가 다시 세대를 합친 다음에는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면서 또 부부 특약을 추가를 해서 아니 청약 단계에서는 파경 상태였다가 자동차 보험 갱신할 때는 다시 사이가 괜찮아졌던 건가 이런 의문도 또 불러일으킨 것이겠고 그리고 사실 이혜원 후보자 스스로 했던 해명하고도 충돌을 하는 것이 아들이 그 세종시에 있는 전셋집에 무상으로 거주했다 이 의혹에 대해서 월세를 받았다라고 해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다면 아들이 독립세대였다라는 걸 인정한 거였기 때문에 독립세대였다는 말을 한 적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실제로 같이 살았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으니까 상호 모순되는 이런 것도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일을 두고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야권뿐 아니라 이 청문회 의혹 취재해온 이 기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청와대가 이걸 정말 몰랐다고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와 별개로 소위 이 여의도의 세평만으로도 이 후보자 이 보좌관 갑질 문제 같은 거는 이미 좀 파다했거든요. 부정청약 의혹도 사실 이 후보자가 제출한 이 부동산 현황을 보고 기자들과 야당 보좌관들이 직접 취재해서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그런데 더 많은 정보와 이 검증 권한을 가진 청와대가 이 논란들을 몰랐어도 혹은 알고도 임명을 밀어붙였어도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기획예산처라는 자리가 소위 말하는 이 돈 문제가 없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후보자 둘러싼 이 논란이 왜 사전에 걸러지지 못했는지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정수석 등 이 인사 담당자들의 이 직무유기라는 지적입니다. 또 인사검증팀에서 이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청와대가 이 통합인사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만약에 임명을 밀어붙였다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인사의 기조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가 이 출범한 지 불과 6개월 남짓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시점에서 벌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이번 이혜훈 후보자까지 3명의 국무위원이 지명 철회를 당하든지 자진 사퇴 수순을 밟았거든요. 이 정도면 야당의 인사 참사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번에 언론에서 몇몇 언론에서 특종 보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보도를 한 기자들이 청와대에서 이게 검증을 다 할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명하는 거를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자들은 그러면 뭐 상당히 기밀스러운 자료에 접근을 해서 문제를 밝혀낸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국회로 보냈었던 인사청문 자료에 있는 것을 분석한 경우도 있었고 또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분석을 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등본은 누구나 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왜 청와대에서 이 정도의 자료도 확보를 하고 있지 못했는가 혹은 확보를 하고도 밝혀내지 못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은 있을 수밖에 없고 검증이 부실했다. 이 지적은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이런 인사청문회를 할 때에 그 정부 지지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무리한 의혹 제기다.
뭐 심지어 기레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혜원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도 야당도 아닌 처지라서 그런 옹호는 덜하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언론의 활약이라든지 검증 기능, 역할 이런 것들이 중대하게 부각이 됐었다. 언론에 대해서 이 지지자 집단도 인정을 하고 또 앞으로도 참고를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제 이게 뭐 지명 처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수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공세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혜훈 후보자 소위 말하는 이 보수의 배신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다소 감정적으로 비판이 좀 세게 나가는 분위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을 떠나서 이 드러난 의혹의 실체만 좀 보더라도 이 후보자 둘러싼 논란은 이미 수사 대상이다. 이게 지금 야당의 입장입니다. 지명이 철회됐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부정청약권은 이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당 차원에서 고발장 작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 후보자 둘러싼 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경찰에 이 고발 접수된 사건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7건 이상입니다. 만약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이 수사가 실제 기소까지 이어진다면 이 청와대를 향한 야당의 비판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편 국민의힘도 이번에 타격을 입은 걸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어쨌든 이혜훈 후보자는 국민의힘 사람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들도 검증을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근데 초창기에 청와대와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좀 책임을 돌렸던 부분 이런 것들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도 이혜훈 후보자처럼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이라든지 정부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소위 사람을 뺏기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돌아볼 대목이겠습니다. 네. 경찰에서는 이제 원칙대로 이 의혹 건들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통합 인사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죠. 앞으로 이제 뭐 기획예산처 장관도 다시 임명이 돼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처럼 일단 청와대는 통합 인사 계속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쓰겠다 이렇게 강조해 왔는데요. 이 후보자 지명도 이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뭐 지지층의 반발까지 무릅쓰고 감행한 일종의 승부수였습니다. 네. 다만 이 청와대 의지와 무관하게 통합인사 이 기조가 다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많습니다. 당장 여권 내부에서 이 보수인사 중용 기조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청문위원으로 들어갔던 민주당 한 의원과 제가 통화를 했는데 말하기를 지금 보수는 계엄 후에 수구가 됐다면서 파란색에 빨간색을 섞은 게 아니라 검은색을 섞었던 거다. 이렇게 이 후보자 지명을 좀 비판했습니다. 이런 여권 내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외부 인사, 특히 보수 인사 영입하려 할 때마다 제2의 이혜훈이 되면 어떡하냐 이런 공포 정서가 인사 라인을 좀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 민주당 출신이나 이미 청문회를 통과했던 경력이 있는 관료들을 좀 중용하는 방식이 거론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인사는 좀 안전해지겠지만 정부가 강조해온 이 통합, 탕평 인사 기조 이게 흔들리면서 국정 운영이 다소 폐쇄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가 통합 인사를 표방하고 이혜훈 후보자를 지명을 했지만 거꾸로 통합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명에 대해서 임명 반대쪽으로 여론이 통합되는 역효과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내란 청산을 그동안 여권에서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어쨌든 내란 옹호 이력을 갖고 있는 인사를 영입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퇴색이 됐다. 좀 비판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는 노력이 끝날 거냐. 그게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영토를 더 확장하겠다는 변함없는 의지를 이 대통령이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 대세론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어떤 효과가 또 있을 수 있냐면 이혜훈 후보자 정도 되는 사람인데도 버티다가 막판에 임명 철회를 했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보다 문제가 좀 덜한 사람들은 안심하고 넘어와도 된다. 이런 신호가 또 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당장의 다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누가 지명이 될 거냐가 궁금해지는데 또 보수 성향 인사를 영입을 하는 시도를 한 번 더 이 대통령이 해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검증됐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민주당 인사 혹은 정치색이 약한 관료 출신을 할지 이것이 당장의 어떤 시험대에 선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게 자진 사퇴와 임명 철회는 의미가 다른 겁니까? 자진 사퇴의 경우도
대통령 측에서 자진 사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진 사퇴가 아닌 걸로 봐서는 이혜원 후보자 측에서 그럴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어떤 메시지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임명 철회라고 했을 때 조금 더 불명예스러운 게 더 커지는 거죠. 자기 의지로 나갔다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둘이 차이가 있고 최근에 들어서서 여러 정부가 거쳐갔지만 임명 철회까지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보통 그 전에 이제 스스로 물러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임명 철회 정도의 의지를 대통령이 갖고 있으면 알아서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그런 경우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진 사퇴라는 거 그럼 좀 이렇게 정치적인 이유를 갖춰 그렇죠. 상대방이 물러날 수 있는 여지를 둔 건데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 철회라는 방법을 써서 후보자를 물러나게 했다는 거군요. 자,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했습니다. 이게 또 갑작스러운 소식이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는데 어떤 분인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해찬 전 총리 전날 베트남에서 치료 중에 안타깝게 별세했습니다. 우선 한국 정치사에서 이해찬이라는 이름 이 세 글자 빼놓고는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만큼 큰 족적을 남긴 한국 정치사의 거목인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참여정부 시절의 이 책임 총리 모습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두터운 신임 아래서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이 국가 균형 발전에 기틀을 닦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교육부 장관 시절에는 소위 이해찬 세대라는 용어를 낳을 만큼 굉장히 파격적인 입시 개혁을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 전 총리는 이 선거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민주당이 지금은 거여가 됐지만 2012년 대선 패배 후에는 지금의 이 국민의힘 못지않게 계파 갈등이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이때 당을 다시 재정비해서 21대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이 전무후무한 승리를 이뤄낸 주인공이 바로 당시 이해찬 대표였는데요. 개파 공천이 아닌 소위 데이터 공천 시스템을 정착시킨 점은 지금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전설적인 업적으로 평가받습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호불호나 평가는 다소 갈림비나반 그가 가진 이 카리스마나 추진력만큼은 이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만큼 인정받는 모습입니다. 네. 이해찬 전 총리는 1990년대 일 잘하는 국회의원의 대명사였거든요. 시민단체에서 베스트 의원 선정할 때마다 1위 혹은 상위권에 계속 이름을 올렸던 그런 의원이었고 이게 본인 지역구가 관악구 쪽이었었는데 민주당 전통 지지층이 많다 보니까 좀 너무 지역구 관리라든지 이쪽에 빠지지 않고 좀 의정 활동을 개발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것은 한국 사회의 정치는 그 핵심 집권층에 있던 사람은 그 정권 끝나고 나면은 쇠락을 하는 것이 보통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여러 정부에 관여를 하면서 민주당의 본류를 형성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독보적인 정치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는 정치인인데 이 대통령이 원래 민주당에서 비주류로 꼽히는 정치인이었었고 친문 당원들의 많은 견제를 받고 있기도 했었는데 이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정치적 후견자가 되어준 것이 또 이해찬 전 총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야 모두 추모 메시지 냈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면서 깊은 슬픔을 표했는데요. 조만간 빈소를 직접 찾을 예정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SNS 프로필 사진을 이 전 총리 추모 그림으로 바꾼 뒤에 가슴이 미어진다. 그동안 고마웠다면서 이 전 총리를 애도했습니다. 또 평소에 이 고인과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던 보수 진영 인사들도 정중한 추모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비록 가는 길은 달랐지만 고인이 보여준 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국가를 향한 헌신은 잊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고인에 대한 이 최고의 예우를 갖추기 위해서 장례가 치러지는 5일간을 공식 애도 기간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기간 모든 정치적 쟁점 논평과 공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정 의장의 이 장례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사회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미운 정치인이 이해찬 전 총리였을 거예요. 대선에서 질 때마다 상대방 진영에서 그 지략을 발휘해서 선거를 지휘했던 그런 적이기도 했고 또 이 전 총리가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정세균 전 총리라든지 이런 캐릭터하고는 다르게 좀 날카롭고 독선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당들끼리 충돌할 때도 좀 앞장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사실 쌍방울 대북송금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주적에 해당하는 정치인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세상을 막상 떠나시니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큰 정치인이었다라고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추모하는 이 모습이 정치판의 또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여의도 현미경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전격 철회했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조국혁신당과의 합당론을 두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당 내 이견, 그리고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까지 전국의 핵심 쟁점들이 한꺼번에 분출하는 모양새인데요. 일찌감치 서울시장 출마를 예고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슬픈 소식부터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갑작스럽게 이제 베트남 출장 중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기억하는 이해찬 전 총리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한테는 큰 스승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초선 때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고 그때 당 대표님이 이해찬 대표님이셨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무와 관련된 거, 또 현안에 관련된 거,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많이 나누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대표적으로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린다면 정치인이라는 건 책임을 지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또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 금붕어처럼 너를 생각해라. 모든 사람이 다 너를 언제든지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라 라는 말씀도 주셨고 제가 가끔 힘들다고 투정을 하면은 원래 그런 거야. 잘할 거잖아.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면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 스승이자 멘토 같은 분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대표 시절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이었으면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맞습니다. 함께 의견을 나누는 사이셨던. 그 무렵에 뭐 방금도 얘기 나왔지만 21대 총선을 같이 기획을 하고 또 공수처 설치 또 연동형 비례제 선거제 개혁 이런 것들을 당대표님과 같이 했었고 지금 우리 민주당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전당원 투표제도 제가 그때 당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대표님과 함께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승이자 어떻게 보면 진짜 배울 거 많은 큰 산 같은 존재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박주민 의원과 그런 관계셨고 이해찬 전 총리가 한국 정치사에 남긴 큰 유산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평가하세요? 방금도 말씀 나왔지만 그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혁신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공천이 사실은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모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았고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됐었는데 이해찬 대표님이 이제 대표님이 되시고 나서부터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대로 공천이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그때 수석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에서 공천 과정을 같이 관리했었는데 대표님에게서 그 사심 섞인 말씀이라든지 사심 섞인 행동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이셨고 공을 앞세우시는 분이셨고 그래서 그 당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가 총선 압승할 수 있었죠. 네. 초선 때 뵙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이해찬 총리 좀 깐깐하고 화나실 때는 굉장히 무서우시고요. 비공개 최고위 같은 데서 화가 나실 경우에는 버럭해찬 버럭도 하시고 뭐 심지어는 그 의사봉이라고 부르는 나무망치 있잖아요. 그걸 부러뜨리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다 본인의 어떤 이익이라든지 본인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공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 당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시더라도 저희 최고위원들이 그 화가 너무 타당하게 느껴지는 반성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소리를 지르셨다거나 뭐 그런 외형적인 부분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에 그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지명을 철회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국민 눈높이에 따른 인사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이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리면 청문회 과정에서 해명 거쳤어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판단을 하시겠다고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작동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이 이제 통합 차원에서 반대편에 있는 분을 맞습니다. 모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이 컸을 거라고 맞습니다. 보는데 근데 이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애초에 이해운이라는 후보자를 픽했을 때 강훈식 실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도전에 가까운 선택이었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이라든지 정치적인 양극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도전이죠. 픽을 한 겁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있었던 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판을 지금 보수 언론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마치 없었던 것인 양 대통령실의 검증 시스템을 비판하고 하는 것은 좀 누워서 침 뱉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전적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담지해야 됐던 약간의 또는 담지해야 됐었던 또는 무거운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네. 보고 만약에 이제 청문회에서 잘 해명이 됐었으면은 좋은 케이스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대통령님이 이거를 지명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이건 본인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 보통은 이제 자진 사퇴라는 그림을 만들거나 띄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계속 통합 인사를 중용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고 앞으로 이제 내각을 기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 검증 시스템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치적으로 통합이라는 것들의 방점을 찍다 보면은 세밀한 검증보다는 그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를 좀 고민할 수도 있겠죠. 네. 정치적으로.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청문회 과정이라든지 또는 언론의 검증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과 못하면 당연히 낙마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 관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저는 이번 문제가 인사검증이 부실해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건 도전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부터 대통령 실장이 언론에 나와서 이건 일종의 도전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받은 그 박주민 의원의 명함에는 활짝 웃고 계시는 얼굴인데 네. 저희가 너무 심각한 얘기로만 지금 아닙니다. 일단 사실은 이해찬 대표님을 굉장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라서 사실 어제 저녁에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좀 울기도 하고 침울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도 약간 심리적으로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뭐 방송에 나오면 들을 수 있을 만한 질문들을 하고 계신 거죠. 네. 합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지난주에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죠?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을 할 거는 네. 최고위원회에도 그날 아침에 네. 공개를 했던 걸로 아는데 조국혁신당과 합당 제안을 했습니다. 네.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은 맞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가치 내란을 극복했던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에 있는 세력들끼리 힘을 모은다는 것은 저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저도 좀 따가운 쓴소리를 좀 했었는데 네. 절차와 방식 부분이에요. 방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좀 소통을 하고 네. 또는 사전 작업을 좀 한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 훨씬 더 부드럽고 당황하는 사람들도 좀 적고 또 통합을 통해서 이루거나 거둘 수 있는 효과가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좀 저도 지적을 했고요. 네. 정청래 당대표님도 이제 의총에서 그런 과정에서의 뭐 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과를 하셨죠.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정 대표의 당 대표 연임을 위한 뭐 포석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건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거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룰을 짤 때도 네. 경선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민주당에서의 이탈 세력을 좀 줄이려는 방향으로 경선 룰을 짜왔던 지도부거든요. 예. 지도부의 그런 기존의 스탠스를 본다면은 지금 뭐 어떤 본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합당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6.3 지방선거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합당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유리한 게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유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리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불리를 세밀하게 막 따지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 애써왔던 세력들이 힘을 합치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유지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원론적인 차원에서 저는 찬성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이제 합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 모양새고 조국 대표는 오히려 약간 좀 그 속도 조절을 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뭐 양 당 간에 뭐 여러 가지 대화 내용이라든지 과정을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나마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예. 그 합당할 때 당명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갈등의 소지는 없을까요? 아무래도 뭔가 다른 조직이었던 두 조직이 합쳐진다면은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명이라든지 또는 당의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들을 좀 좁혀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뭐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 최고위원 3명도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갖고. 반발을 하고 계신데 예. 그 측면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도 이제 쓴소리를 했던 그런 절차의 문제라든지 방식의 문제, 소통이 부족했던 문제 이런 부분을 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건 당내에서는 충분히 좀 수습이 될 수 있는 문제다. 큰 방향에 있어서 이런 흐름이 틀렸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와는 어느 정도 교감이 된 거라고 홍익표 수석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우상호 수석도 전 수석도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뭐 통합에 대한 강조는 계속 있어 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뭐 구체적인 시기 상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아니더라도요. 대통령님이 철학적 지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 자체가 통합을 지향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한참 이야기 나왔던 이해운 뭐 이런 인물들을 통한 양극단의 정치 간의 통합도 통합이고 또 민주개혁 진영 내에서도 좀 통합이 필요한 부분 통합을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통령님의 오랜 지론이시라서 아마 그런 철학적 공감대들은 계속 있어 오지 않았나 싶고요. 네. 네. 검찰 개혁 그 법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뭐 한 차례 공청회 그리고 또 한 차례 이제 정책 의총을 거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더 얘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법안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안에서는 그 중수청을 이원 구조로 하는 거, 그러니까 수사사법관과 일반 수사관들의 이분적 구조로 가는 것은 문제 있다라는 게 거의 다 이제 공감된 이룬 것 같고요. 정부 안인 이 두 법안 내용이 아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별도의 법이죠.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주민 의원께서도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예. 법사위도 한 8년 했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예민한. 저는 보안 수사권은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필요 없다. 예, 필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고 대통령께서도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필요하다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경찰이 권한을 남용하면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 부분. 또 반대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면 어떻게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울 것이냐,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안 수사권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법사위 해오고 또 변호사하고 또 검찰개혁 2번의 검찰개혁을 제가 주도한 경험과 그때 학습한 바로는 보안 수사권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안 수사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보안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대원칙에도 부합하고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주어지는 이상 이거는 검찰 정말 별 다른 그렇습니다. 바가 없다. 왜냐하면 기소를 담당하는 부서가 네.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그동안 수사와 기소가 함께 한 기관에 있음으로써 발생한다고 지적해왔던 네. 남용의 문제라든지 통제가 안 된다는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개혁에 나선 이상 수사와 기소는 분리한 가운데 네. 수사에 대한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례도 있고 우리 학계나 우리 전문가들이 연구해왔던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완전 분리한 상태에서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 이게 제가 봤을 때 맞는 프로세스 같습니다. 그 중수청 수사 대상이 좀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9개 중대범죄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그것도 비판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원래 검찰이 6대 범죄, 그다음에 2대 범죄 이렇게 줄여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줄인 특수한 영역의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 보자. 네. 왜냐하면은 과도기적으로 수사력이 약해지는 것을 검경 수사권 완전히 분리하면서 수사력이 좀 약해지는 걸 보완하는 완충 장치로서 중수청을 제가 제안했던 거거든요. 네. 제가 제안자인데 제가 제안했던 그림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중간 단계로서의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영역을 오히려 확대함으로써 일반 수사기관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네. 또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원 구조를 가지면서 이게 이제 검찰청의 복부처럼 보이는 형태라서 초기에 제가 제기했던 문제의식과 좀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고, 물론 이제 초기에 제가 제기했던 것만으로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토론을 거쳐서 제시했던 모델이거든요. 네. 그거 갖고 많이 떨어져 있고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모델이죠. 예. 검사들은 중수청 가기 싫어한다면 아마 만들어 놓으면 중수청 가려고 하는 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공소청에 수사권을 일부 주는 방법이나 중수청을 이용 구조로 만드는 게 최대한 검찰 인력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저는. 근데 이거는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 또는 개혁의 기준이 되기는 어렵죠. 네. 예. 개혁의 방향, 개혁의 기준은 그동안 제기되었었던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애매하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챙기려고 하고 이러면 사실 개혁이라고 부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게 저도 요즘에 와서 이제 여러 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하게 됐는데 네.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더 이게 서로 간에 좀 또 알력과 그런 것들이 복잡해져서 네.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이게 뭐를 위한 반대인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앞으로 좀 논의가 더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중수청의 이원 구조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넓다든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동의. 이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안 수사권 관련된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분들, 보안 수사권은 필요 없다는 분들, 보안 수사권이 필요 없다는 분들 중에서도 보안 수사 요구권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보안 수사 요구권조차도 없어도 된다는 분, 약간 좀 나눠져 있어서 보안 수사권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네. 이게 너무 뭐 수사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런 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외국에 보면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검사들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이 협조해서 그런 문제들을 풀어나가죠. 권한을 다 주어서 풀어보겠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줘서 무소불위처럼 하게 해서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네. 예. 그럼 경찰과 검찰의 이제 견제는 어떻게? 경찰이 이제 수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경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사실은 공수처라든지 이런 외부 수사기관이 또 감사원이 또 경찰에는 경찰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경찰위원회가 사실은 지금까지 약간 유명무실했어요. 예. 영국 모델도 보면은 경찰위원회에 시민도 참여하고 이러면서 경찰을 통제하거든요. 뭐 그런 구조를 원래 지금도 있긴 있는데 유명무실해서 근데 그런 걸 실질을 한다든지 또 킥스라든지 이런 수사 정보망을 연결해 가지고 초기부터 수사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의 징계를 강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논의가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검찰개혁의 큰 원칙을 세웠으면 그렇게 가고 네. 그 상태에서 경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잘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스테이지를 좀 옮겨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네. 예. 자,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지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는 네, 의지를 일찍 밝혔습니다. 밝히셨습니다. 네. 네.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해 왔고 네. 또 그 설계한 제도가 현실로 구현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 서울은 지금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크게 변화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AI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전대미문의 대전환이 닥쳐오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메가시티들도 탄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 충남이 합쳐지고 광주 전남이 합쳐지고 심지어 대구 경북도 합쳐지겠다고 하고 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새로운 특별시들 메가시티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는 거고 대통령실도 28년, 29년이면 내려가겠다는 거고 국회는 30년에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세종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둘러싼 국내 사정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서울은 기존까지만 봐도 고령화되고 수축화되고 있습니다. 자꾸 인구가 떠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제도들을 만들고 설계하고 구현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어떤 데 가장 제가 적합하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제가 그런 일들을 해왔고 실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왔으니까요. 그러려고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네. 서울 집값이 너무나 오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랐고요. 예. 네.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서울 집값이 많이 오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질문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도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네. 일단 공급이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전임 시장에 비해서 매년 15,000호에서 2만 호 정도 적게 공급되고 있고 특히 올해 공급 절벽이라고 부를 정도로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신통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정책을 내세웠지만 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착공된 게 0건이에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래서 저는 이걸 돌파하기 위해서 민간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게 만들고 민간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공공도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민간의 경우에는 이제 금융적 지원이라든지 인허가 구조의 분산을 통해서 속도를 내게 만들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발표했고요. 공공의 경우에는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부지들이 있고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접근 가능한 가격대라든지 이런 게 접근 가능한 주택을 청년의 경우에는 4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신혼부부도 대략 한 15만 호에서 16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계속 모니터링되고 분석되었던 정책이고 그리고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에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주거를 공급하는 분야에 있어서 하나 더 공약을 발표할 생각입니다. 네. 같은 당내 경쟁자들과는 어떻게
연락도 하고 물론 얘기를 나누세요? 자주 요즘 뵙고 있습니다. 자주. 정원호 성남구청장이 네. 갑자기 떠오르고 있던데. 대통령이 네. 칭찬해 주신 이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분하고도 뭐 일주일에 2-3번은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여러 가지 행사장이라든지 이렇게. 예. 네. 아마 오늘 이야기 통해서 그 박주민 의원의 매력이 우리 청취자들한테 잘 전달됐기를 너무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죠.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또 한 번 또 기회가 되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상담 코너 시작합니다. 나를 지키는 법 아는 만큼 당당하다.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월요일엔 일상 속 법과 관련된 의문점을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법대로 살자 쫄지마 법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아주 흥미진진한 주제였었는데 뇌물죄. 네,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네. 오늘 이어서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원금 의혹 수사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김경시 의원에 대해서 경찰이 추가 압수수색 벌였죠? 네, 새로운 혐의가 발견이 되어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네. 경찰이 김시 의원의 2022년 지선 당시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전달 의혹과 함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23년도에 있었거든요. 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이제 추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 24일 오전 김시 의원의 자택과 모친 주거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주목받았던 게 황금 PC 거기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었나 보죠? 거기에 좀 녹취 파일이 무려 120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황금 PC라는 별칭이 붙은 것 같은데요. 요즘은 결국 녹취군요. 네, 사실 이게 다 또 저장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많다 보니 어디든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보궐선거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제 김 시의원과 A 씨가 금품 전달의 대상, 뭐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거를 논의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된 녹음 파일이 이제 다수 저장이 된 것을 발견을 하고 이거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 녹취 파일에는 뭐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이름이 좀 거론된 파일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김경시 의원은 이제 이게 유도 질문에 의한 녹음이었다. 뭐 실제 돈을 준 적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무고죄 고소까지 예고를 했는데 네. 이게 녹취돼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이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겁니까? 그렇겠죠. 일단은 유도 질문에 의한 녹음이면은 사실은 뭔가 합의된 그 조작된 녹음이라는 주장이잖아요. 이게 정말 맞다면 뭐 어떤 이유에서 이런 녹음을 했는지도 사실은 조사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돈을 준 적이 없다라는 것도 만약에 밝혀졌다면 뭐 김경시 의원이 추가적인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사실은 좀 낮아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실제 이 녹음 파일과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이제 비교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조사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지 어느 정도 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 공천원금 1억 갖고 돈을 줬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 중간에 전달했다는 사람 이야기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핵심적인 인물들이 피의자가 3명이라고 하는데 탈당한 강선우 의원 그리고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인 남 씨 그리고 김경시 의원인데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일단 다릅니다. 네. 강선우 의원이 20일 날 조사를 하고 나서 이제 주장한 요지를 보면 김경시 의원이 건넨 쇼핑백 받기는 했는데 1억 원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그때 몰랐다. 3개월이 지나서야 알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보좌관인 남 씨는 4번이나 조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강 의원의 1억 원은 전세 자금으로 쓴 걸로 알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시 의원은 조사 3번을 이제 받았는데 뚜렷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강 의원이 뚜렷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돈을 반환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어떤 뭐 지급된 과정이나 반환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모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 누구의 말이 더 맞는지에 대한 판단만이 남은 거죠. 이거는 뭐 모르고 봐도 느낌상
자기의 처벌을 좀 감경하려는 그런 태도 아니에요? 그렇겠죠. 일단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몰랐다라는 주장이 가장 현실적인 것이고 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김경시 의원 자체는 지금 준 거 자체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그 이후에 대해서는 내가 왜 돌려받았는지 어떤 이유인지 사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네. 상관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번처럼 이제 받긴 받았는데 나중에 또 다시 돌려줬어요. 네. 이러면은 뇌물죄가 아닙니까? 그건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강선 의원은 3개월 동안 내가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3개월 동안 몰랐다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인정이 된다라면은 뇌물죄가 안 될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그건 누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네. 어떤 내 마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증거로 사실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 3개월을 1억이라는 거액을 집에 있는 거를 사실 몰랐다라는 게 상식 차원에선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뇌물죄라는 법리적인 어떤 판단 역시 받는 즉시 성립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강선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돈을 쇼핑백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을 때 진짜 몰랐다라는 것을 좀 수사 과정에서도 확실하게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인데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 이런 부분이.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게 난 뇌물인지 몰랐다. 그랬다면요. 네. 뇌물인지 모르고 받았다가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누가 던지고 갔을 수도 있어요. 주머니에 찔러주고 갔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내가 그 뇌물을 확인하고 바로 돌려줬거나 또는 공무원에게 주로 줄 때가 문제가 되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 이런 돈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뭐 센터 같은 게 따로 있어요. 뭐 클린센터 이런 자체 센터에다 바로 내가 먼저 신고를 했다라면 그건 굉장히 큰 어떤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이거든요. 강 의원도 만약에 3개월 뒤에 알았다면 이거를 바로 돌려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뭐 당내에서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차원에서라든지 이런 뇌물을 받았는데 이거 신고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지금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이렇게 증례자라고 하는 사람 뇌물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정말 딱 일방적으로 주고 나중에 이제 반환을 정말 실제로 했다거나 바로 했다거나 뭐 오늘 새벽에 받아서 바로 줄 수 없다. 그럼 내일 아침에 날발금을 줘야 되겠잖아요.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뇌물죄가 인정 안 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가 있어요. 어떤 굴비상자 안에 사례입니까? 거액의 현금을 넣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친척 집에 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내지 않고 이 지자체장의 자매가 사용하는 이제 아파트로 선물이 전달되도록 했는데요. 이 사안에서 이 지자체장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 가지 뇌물죄의 어떤 대가성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할 때 결국에 이 사람들이 이런 거액의 금원을 수수할 정도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는가 또는 직접적인 현안이나 구체적인 청탁이 있는가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보거든요. 네. 근데 이 사안에서는 이 현금을 뇌물로 수수할 정도의 친분 관계 직접적 현안, 구체적 현안, 청탁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그리고 이 선물이 뭐다 그리고 어떤 의미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집도 아니라 나의 어떤 자매가 사는 아파트로 전달이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지자체장은 이거를 물품을 확인한 즉시 관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결정적이었겠죠. 예. 그래서 이게 물론 이런 선물은 거절하는 게 공무원으로서는 좀 적합하지만 어쨌든 이게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다라는 점에서 직무와 관련한 금품이라는 점 이런 거에 대한 입증이 좀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의 범위가 입증되지 못했다라고 하여서 무죄 판결이 났던 사안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3072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돈을 요구했는데 상대가 준 돈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그 돈을 전부 돌려줬다. 이렇게 되면 뇌물죄입니까 아닙니까? 이때 돈을 먼저 요구했으면 100% 뇌물죄가 됩니다. 뭐 너무 많아서 놀랐을 수 있죠. 네. 그리고 실제 이런 유사한 사건이 2007년도에 이제 선고된 대법원 판결 사건이 있는데요. 네. 한 지방 국세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야, 너 탈루했지 이렇게 탈루 확인서를 좀 써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이때 이 사람이
세무조사 조용하게 좀 끝내주면 섭섭하지 않도록 해주겠다라는 말로 이제 뇌물을 받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물에 대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는데요. 이 공무원이 먼저 뇌물 금액으로 이렇게 손가락 하나를 딱 올려 보입니다. 한 장이란 얘기겠죠. 그런데 사람마다 한 장의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그렇죠. 네. 한 장이면 얼마인가요? 너무 다르죠. 요즘은 1억 아닌가요? 한 장이면. 맞아요. 근데 이 공무원은 1,000만 원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돈을 줄 사람은 1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어쨌건 뭐 1,000만 원이건 1억인 거네. 그렇죠. 그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액수의 차이가 이제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억 원이면은 이건 굉장히 이제 그 새로운 그 특정 경제범죄처벌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큰 액수다. 큰 액수이기 때문에 법정형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원은 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계속 전액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다퉜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1억 전액에 대해서 뇌물죄가 성립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결에서는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영득 의사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해서만 뇌물죄를 인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너가 먼저 요구를 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다면 받은 돈 전부에 대해서 영득의 의사가 있고 영득의 의사로 뇌물을 수령한 이상 그 액수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아서 반환했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는 영향이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내가 받기는 좀 껄끄러워서 공무원 본인이 이제 보좌관이나 제3자에게 금품을 대신 받게 하는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3자 뇌물수수죄라고 형법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3자의 범위가 좀 중요한데요. 만약에 그 뭐 사자나 대리인 있죠. 공무원의 사자나 대리인 거의 뭐 수족 같은 사람 정도였다면 직접 받는 것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뭐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공무원하고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 같은 경우는 그 사람에게 줘도 사실상 공무원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3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 정도의 범위가 아니라 완전히 제3자의 범위에 속한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뢰죄와 다르게 조금 더 특별한 요건이 있는데 그 청탁이 좀 부정한 청탁이어야 됩니다. 내 업무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든지 뭐 시험의 성적을 완전 바꿔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지만 성립을 하고 제3자 뇌물수수죄라고 하더라도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받게 하더라도 뭐 법정형을 줄어든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단순 수뢰죄하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뇌물은 돈이나 물품만 됩니까? 일단 가장 많은 게 돈인데요. 뭐 물품, 금 거북이 이런 것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것도 되는데 다른 재산적 이익도 다 포함된다라고 우리 판결은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 유형 무역의 이익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랜 기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인데 팔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계속 뭐 이자만 나가고 대출 이자만 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그 부동산 내가 살게라고 해서 이런 좀 이자 수익에 대한 그러니까 대출 이자에 대해서 좀 면해지는 이익을 얻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재산상 이익이라고 봐서 뇌물죄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재밌는 문자가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서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집 앞에 지구대가 있는데 늘 고생하십니다 정도의 감사 인사로 커피 선물하는 건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한국인의 정서상 사실 커피 한 잔은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사실 이게 좀 집 앞에 계신다는 분은 나의 지역에 대한 어떤 치안을 관리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조금 만약에 좀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일 많이 부르시는 게 담임 선생님한테 뭐 상담 갈 때 뭐 뭘 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확실히 이제 그 권익위원회 질문에 가보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직무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뭐 수고하시는 소방관, 뭐 경찰 이런 분들에게 드리는 거는 사실은 뭐 직무 관련성이 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의 차원에서 드리는 거는 그렇게 법률적인 제재를 받는 대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끝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요. 일반 시민들이 가장 쉽게 실수하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입니까? 아까 진짜 이
선생님한테 선물 주는 거 이게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는 이런 문화가 일반적이었고 또 감사의 표시로 뭐라도 이제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랑 어떤 직무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고 그분이 이제 청탁금지법의 대상자, 교직원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또 언론사의 어떤 임직원이나 대표도 다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보다는 어떤 법률적인 제재를 먼저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어떤 청탁 문화를 이제 없애려고 하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네,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